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오늘 막 마지막 퇴근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인 거예요. 네, 기분이 참 묘할 것 같네요. 그렇죠. 손에는 회사에서 준 그 번쩍이는 기념패 하나랑 꽃다발이 들려 있어요. 근데 이 기념패가 사실 뭐 집안 어디에 둬도 되게 어색하잖아요. 맞아요. 은근히 짐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유난히 길고 어둡습니다. 차에 시동을 딱 걸었는데 당장 내일 아침부터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평생 내 정체성을 증명해주던 명함이 방금 휴지 조각이 된 거니까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딥다이브로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무중력 상태에서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비극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 할배버스에 올라온 한 가족의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65세에 은퇴한 남편 정호 씨가 퇴직금을 전부 들고 가출을 해요. 그리고 무려 3년 만에 완전히 길거리 노숙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막장 드라마 같죠?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 텍스트를 봤을 때는 그냥 흔한 사랑과 전쟁식 치정극이나 단순한 사기 사건인가 보다 했거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네, 이 자료는 사실 우리한테 아주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뭐 가족, 돈, 그리고 인간의 자아라는 본질적인 문제들 말이죠. 맞아요. 은퇴하고 나서 그 중장년층이 맞닥뜨리는 심리적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지, 또 사기꾼들은 그걸 어떻게 파고드는지 너무 잘 보여줍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삶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붕괴되었을 때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생존을 구축해내는가, 그걸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정우 씨의 퇴직 당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집에 오니까 아내 선영 씨가 막 케이크를 들고 축하를 해줘요. 여보, 이제부터 진짜 우리 시간이에요 하면서요. 아내는 당연히 진심이었겠죠. 고생했다고 위로하고 싶었을 거고요. 네, 근데 정우 씨는 겉으로는 억지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아주 극심한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 후로 정우 씨의 일상이 뭐랄까, 그냥 소파랑 TV 사이만 맴도는 게 전부가 된 거예요. 은퇴 직후에 흔히 겪는 단조로움이죠. 네, 그래서 참다 못한 아내가 경로당이라도 좀 가보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우 씨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엄청 예민하게 반응했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문이었어요. 아니, 평생 일했으면 그냥 이제 좀 편하게 쉬면 되잖아요. 왜 아내의 그 작은 권유에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그게 정우 씨가 잃어버린 게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월급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월급 말고 다른 거요? 네, 우리 사회에서부터 남성들에게 부여된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바로 생계부양자라는 타이틀이요.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린다. 맞아요. 거의 40년 가까이 나는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유능하고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런 감각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나의 쓸모가 사라졌다. 그렇죠. 경료당 가기 싫어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본인을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주 강렬한 거부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역이다. 이걸 믿고 싶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존재 가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시속 100km로 막 달리던 러닝머신에서 갑자기 홍게리 오면 엄청 어지럽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로 비틀거리고 있었던 거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절벽 끝에서 아주 치명적인 덫을 밟게 됩니다. 그 동료들의 재테크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거기가 참 문제였죠. 거기서 막 자극적인 문구들이 오가요. 월 1% 기본 보장, 중장년 전용 안정형 투자, 원금 손실 최소화, 뭐 이런 것들이요. 사기꾼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쓰는 미끼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심리적인 조종이에요. 심리 조중이요? 그게 바로 동창회에서 만난 그 윤지혜라는 시니어 자산관리 전문가의 수법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정돈된 말투로 정우 씨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행 이자로는 안 되죠, 요즘은.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똑똑하게 움직이세요. 그 한마디가 핵심이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은 여전히 똑똑하다. 와, 이 말 한마디에 정우 씨의 그 불안감, 얄팍해진 자존심, 그리고 퇴직금 전체가 크게 흔들린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근데요, 저는 진짜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누구한테 막 인정받고 싶었다고 쳐도
평생을 되게 성실하게 살아온 성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30년을 넘게 같이 산 부인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음 본 사람 말만 듣고 전 재산을 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 아닌가요? 뭐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명백히 비상식적이죠. 미친 짓이죠. 맞아요. 하지만 당시 정우 씨의 뇌는 이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사기꾼 윤지혜가 노린 건 돈만이 아니거든요. 돈 말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요? 정우 씨의 가장 뼈아픈 결핍을 정확히 찌른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경제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남성이다. 이 인정 욕구를 채워준 거죠. 아, 인정 욕구요. 네. 만약에 아내한테 상의를 하잖아요. 그럼 정우 씨는 다시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관리를 받는 그냥 늙은 은퇴자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싫었던 거구나. 반면에 윤지혜와의 그 비밀스러운 투자는 본인이 온전히 주도권을 쥐고 이 세상을 멋지게 헤쳐나가고 있다고 완벽한 환상을 심어줬을 겁니다. 와, 그러니까 비밀이 주는 쾌감이랑 통제력의 착각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남편이 가짜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수렁에 빠지는 동안 아내 선영 씨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남편이 자꾸 외출을 잦게 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옷에서는 낯선 향수랑 술 냄새가 나요. 게다가 서류 가방에서 낯선 여자의 이름표까지 발견되잖아요. 선영 씨도 뭔가 불길하다는 걸 애써 억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결국 파국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터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느 날 새벽 2시에 핸드폰 알림이 연속으로 띠링띠링 울리는 공포 상상해 보셨나요? 아우,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선영 씨 핸드폰에 남편 퇴직금 전액이 그 윤지혜라는 예금주한테 한 번에 싹 인출됐다는 고액 출금 알림이 떠버린 거예요. 다료를 보면 그 순간 선영 씨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식탁 모서리를 간신히 붙잡았다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네,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두 부부가 평생을 바쳐서 모은 노후 전체가 그 새벽에 짧은 텍스트 몇 줄로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니까요. 와, 이때 그 아들 민수 씨의 반응이 당시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더해요. 네, 아주 전곡을 찔렀죠. 아버지가 당한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같이 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옷장을 열어보니까 남편이 제일 아끼던 양복이랑 셔츠마저 다 사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작정하고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은행에서는 막 대출 연체이자 붙는다고 독촉 문자 날아오고 저는 솔직히 여기서 선영 씨가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네, 평범한 사람이면 남편 배신감 때문에 며칠을 알아눕거나 그냥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울기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선영 씨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일터로 나갔죠. 맞아요. 눈물 한 방울 흘릴 새도 없이 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동네 식당으로 출근을 해요. 네. 그 거창이랑 기름이 막 산처럼 쌓인 접시를 닫고 손가락 관절이 불에 댄 것처럼 쑤셔도 다 참아내요. 동네 사람들의 그 모욕적인 소문까지 견디면서 서빙을 하잖아요. 대단한 정신력이죠. 솔직히 저는 이 정도면 너무 감정을 억누르는 방어기지 아닌가 싶었거든요. 30년 넘게 산 부부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감정을 무자르듯이 딱 잘라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계 같기도 하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냉정해 보일 수 있죠. 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감정을 억압했다기보다는 인간의 놀라운 적응 메커니즘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적응 메커니즘이요? 네. 선영 씨가 그 남편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찢겨진 대출 계약서 조각들을 맞춰보는 장면 기억하시죠? 아, 테이프로 하나하나 붙여보던 장면이요? 네. 남편이 꽤 오래전부터 스스로 이 위험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갔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 그녀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어요. 배신감 이상이었군요. 텍스트에 보면 배신감보다 깊은 허탈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배신감보다 깊은 허탈함. 우리가 흔히 느끼는 슬픔, 분노, 배신감 이런 감정들조차도 사실은 내 삶의 기본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버텨줄 때나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와, 감정조차도 사치품이다. 그렇죠. 당장 내일 모레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릴 텐데 주저앉아 울고 있을 물리적인 여유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을 챙길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군요. 네. 선영 씨의 뇌가 배신당한 아내로서의 그 감정 처리 프로세스를 완전히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셧다운 시켜버렸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이 당장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모드로 시스템을 완전히 전환한 거죠.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구하고 연체된 빚을 막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으려고 그 육체적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 거네요.
정말 원초적이고 위대한 결단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생존 본능이죠. 그렇게 선영 씨가 식당에서 진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버틴 시간이 무려 3년입니다. 3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네, 근데 3년 뒤에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경찰 연락을 받아요. 노숙인 보호소였죠? 맞아요. 거기 달려가서 만난 남편 정호 씨의 몰골이 어땠냐. 영양실조에 지병까지 겹쳐서 진짜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지 꼴이었어요. 참, 그렇게 화려한 은퇴를 꿈꿨는데 말이죠. 근데요, 담당 형사한테서 들은 지난 3년 동안의 진실이 더 기가 막힙니다. 들으면 진짜 숨이 턱 막혀요. 퇴직금 날린 건 그냥 시작에 불과했잖아요. 네, 윤지혜 일당한테 퇴직금 다 털리고 심지어 이별 통보까지 받았거든요. 당신 돈 떨어졌으니까 꺼져라. 밀려났는데도 정호 씨는 빚까지 내서 계속 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형사가 말해준 팩트가 진짜 잔인했어요. 한 번만 더 믿어달라. 곧 수익 내서 돌려주겠다. 이 알량한 문자 메시지 하나에 속은 거죠.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송금을 했다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 속은 건 뭐 은퇴 후 불안감 때문이라 쳐도 명백히 사기당한 걸 알았잖아요. 알았겠죠, 머리로는. 거기다 버림까지 받았는데 무조건 멈췄어야지. 왜 끝까지 남한테 빚을 내서 돈을 줍니까? 이건 그냥 돈 욕심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심리학이나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못 빼는 거요? 네, 이미 들어간 비용이 아까워서 합리적인 결정을 못 내리는 현상이죠. 근데 정호 씨의 심리는 돈이 아깝다는 차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게 있었다고요? 정호 씨가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건 내 돈을 되찾겠다는 희망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끔찍한 실패를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 내가 속았다는 사실 자체를요. 네,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어설픈 사기꾼한테 속았고 평생 나를 믿고 내조해준 아내와 가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선택한 길이 완벽한 파멸이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난 65년 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자기 인생 전체가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뇌는 그 정도로 거대한 죄책감과 자기 파괴를 견디지 못해요. 와,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 투자는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는 망상 속으로 도망을 쳐버린 거군요. 정확해요. 그 환상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자지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대출까지 끌어다가 지불을 한 겁니다. 현실의 고통을 피하려다가 아예 자기 무덤을 파버린 거네요. 참혹한 자기 기만입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비극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의 국면이 완전히 확 뒤집힙니다. 선영 씨의 대처 방식 말이죠. 네, 그렇게 끔찍한 몰골로 돌아온 남편 앞에서 선영 씨가 보여준 행동은 우리가 흔히 아는 멜로드라마의 공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려요. 전혀 예상 밖의 전개였죠. 보통 드라마면 막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용서를 하던가 아니면 뺨을 막 때리면서 원망을 쏟아내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의 친척들은 아주 냉정하게 조언을 합니다. 당장 상속 포기해라. 안 그러면 너희가 빚 다 떠안는다. 친척들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네, 선영 씨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아요. 울고불고 하는 대신 곧바로 법률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텍스트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 빛나는 순간요? 네, 선영 씨는 남편과의 법적인 관계, 즉 상속 포기나 채무 분리, 별거 같은 법률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하거든요. 칼같이 잘라내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녀의 접근 방식에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나 원망 혹은 어설픈 연민 같은 감정적인 찌꺼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와, 진짜 철저하게 계산을 한 거네요. 맞아요. 나와 내 아들이 남편이 터뜨린 이 거대한 파국의 폭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당장 뭘 해야 하는가 철저하게 생존의 계산기만 두드린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약간 산불 났을 때 구축하는 방화선이 떠올랐어요. 방화선이요? 네. 숲 전체가 다 타들어가는 걸 막으려면 그 불길 앞에 있는 멀쩡한 나무들을 미리 막 베어내서 불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공간을 통 비워버리잖아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선영 씨는 자신과 아들의 삶이라는 그 숲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존재와 거기에 얽혀있는 본인의 연민까지 과감하게 베어내버린 거죠. 정호 씨를 집으로 안 데려가잖아요. 네, 곧바로 요양센터에 입소를 시키죠. 그러면서 당분간 치료부터 받으셔야 해요 라고 아주 정확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방화선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맞네요. 선영 씨는 이때 비로소 사기꾼한테 남편을 뺏긴 불쌍하고 무력한 피해자라는 좁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주도권을 되찾은 거군요. 네, 내 삶을 스스로 방어하고 통제하는 아주 단단하고 냉철한 관리자로 거듭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어쨌든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이잖아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지금 다 죽어가는 꼴로 돌아왔는데 요양원에 그냥 덩그러니 입소시키고 서류상으로 철저하게 다 정리해버리는 게 누군가한테는 좀 너무 차갑고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뭐 밖에서 쫓겨난 남편 입장에선 뼈저리게 춥고 가혹하겠죠. 하지만 선영 씨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녀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 물건 정리하는 장면이요? 네, 남편의 낡은 통장, 계약서들, 이름표 이런 걸 전부 상자 하나에 몰아넣고 뚜껑을 딱 닫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이름은 이 상자 안에서만 다루자 이렇게 결심을 해요. 마음속에 어떤 방을 만든 거네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남편이라는 이 거대한 골칫거리와 상처를 그냥 하나의 방에 완전히 격리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가혹하다고 비난할 순 없어요. 살기 위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날 밤에 선영 씨가 덥고 무거운 이불을 치워버리고 새로 산 아주 얇은 담요를 덮으면서 되게 묘한 가벼움을 느끼잖아요. 네, 그 장면 진짜 인상 깊었어요. 이건 과거에 그 무겁고 끔찍했던 책임감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무의식의 아주 정직한 반응인 겁니다. 아, 얇은 담요를 덮고 안도하는 장면은 진짜 무슨 영화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을 상자 속에 봉인하고 완벽한 방화선을 친 선영 씨는 이제 자신만의 숲을 새롭게 가꾸기 시작하잖아요. 네, 새로운 시작이죠. 근데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새 가계부를 쓰는 거였어요. 가계부요? 네, 수입과 지출을 진짜 10원 단위까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가계부는 선영 씨한테 단순한 영수증 묶음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머릿속에 온통 빚쟁이들의 독촉과 절망이라는 혼돈으로 꽉 차 있을 때 숫자를 종이 위에 차분하게 적어내리는 행위는 내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아주 강력한 의식입니다. 아, 질서를 부여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돈이 정확히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선영 씨는 그동안 통제 불능이었던 자기 일상에 대한 주도권을 시각적으로 딱 되찾은 거예요. 와, 숫자로 일상의 혼돈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진짜 놀라운 통찰이네요. 그래서 선영 씨가 가계부에 이제 빚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적잖아요. 그건 단순한 경제적 상태뿐만 아니라 완벽한 정신적인 독립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드디어 생존 모드에서 벗어났군요. 네, 그 처절하게 살아남는다는 감각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내가 온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은 거죠. 그러고 나서 참 다행스럽게도 사기꾼 지혜 일당이 검거가 돼요. 그래서 아주 소액이나마 돈을 배분받게 되는데 선영 씨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밀린 공과금을 내고 고장났던 냉장고를 고칩니다. 삶의 가장 기초적인 온도를 높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녀의 생활 반경이 이제 집 밖으로 넓어지기 시작해요. 문화센터에서 무료 강좌도 듣고 노인 취업센터에서 새로운 파트타임 일자리도 구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봉사활동 프로그램까지 참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선영 씨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전환점이죠? 센터나 그 봉사 현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 사별한 사람, 사업이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 정말 저마다의 폐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마주치게 된 거예요. 아, 맞아요. 아, 내 불행이 나한테만 내려진 무슨 특별한 저주가 아니구나. 누구나 상처 하나쯤은 가슴에 안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네, 타인의 실패를 통해 일종의 연대감을 느끼고 엄청난 위로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진짜 흥미로웠어요. 요양원에 있는 남편한테 가끔 전화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선영 씨 반응이 진짜 동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덤덤하죠. 네, 그냥 날씨 묻듯이 되게 차분하게 안부만 딱 묻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거실에 원래 걸려있던 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떼어내버립니다. 그 자리에 선영 씨 혼자 여행 가서 찍은 시원한 풍경 사진을 떡하니 걸어두잖아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 풍경 사진이 딱 걸리는 순간 무언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회복이나 치유라고 하면 약간 상처받기 이전의 순수한 상태로 아예 돌아가거나 머릿속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완전히 폼에서 지워버리는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거요? 네. 하지만 선영 씨의 태도를 보면 진정한 회복의 메커니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없애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상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그 상처가 내 삶 전체를 삼키지 못하게끔 내 주변에 나만의 단단한 일상을 새롭게 엮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일상을 엮어낸다. 네, 가계부를 쓰면서 경제적 통제력을 되찾고 문화센터나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선용 씨를 지탱하는 새롭고 튼튼한 뿌리가 되어준 거죠. 아, 너무 와닿네요. 그 거실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화분 기억나세요? 거기서 조그만 새잎이 탁 돋아난 걸 발견하고 선영 씨가 너도 살려고 참 애썼구나 하면서 빙긋 웃잖아요. 네, 아주 뭉클한 장면이죠. 저는 그 작고 여린 새잎이랑 선영 씨의 단단해진 얼굴이 완벽하게 겹쳐 보였어요. 삶의 가장 밑바닥 지옥을 두 발로 직접 디디고 걸어 나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깊고 진짜 단단한 웃음이요. 동감합니다. 그녀가 노트 마지막 장에 남긴 기록이 사실 이 전체 여정의 완벽한 정답 같아요. 배신은 상처가 되지만 상처에 눌려 살지 말고 미래를 다시 만드는 힘은 언제나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네, 평범한 65세 은퇴자의 불안이 낳은 씁쓸한 추락, 그리고 그 참혹한 폐허 위에서 놀라운 이성과 결단력으로 불길을 차단하고 자신과 아들의 삶을 온전히 건져 올린 한 여성의 거대한 생존기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내 삶의 구조가 무너졌을 때 우리 내면에 숨겨진 근육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여주는 강렬한 인생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 가족의 궤적을 쭉 쫓아가 보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서늘하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 계속 맴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은 직장인 혹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잖아요. 평생을 입고 있던 이런 사회적 명함이나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어느 날 갑자기 싹 다 떼내야 한다면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줄 진짜 나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상처라는 핑계에 무거운 이불을 과감히 걷어차고 당장 내일의 숨을 좀 가볍게 쉬게 해줄 그 얇은 담요가 여러분의 내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꼭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네요. 네,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본 이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아주 단단한 방화선 하나를 만들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